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이른 아침 9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조만간 열릴 전망이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때마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월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정원 보고도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부산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으로 간다면 70년 가까운 양국의 적대 관계가 바뀌고 문 대통령의 말대로 세계사적 대전환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 뉴스룸톡 시간에 분석합니다. 이어지는 내기속 코너에서는 종합편성 채널 MBN의 승인 당시 불법 의혹을 탐사팀 박준용 기자가 조국 정국에서 깊은 고민에 빠진 정의당 상황을 정치팀 이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예, 9번째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분석과 전망, 통일외교팀 이재훈 선임 기자가 같이 합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일단 야당의 분석부터 평가부터 좀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의미 있는 진전도 성과도 없는 맹탕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기사 쓰느라고 이걸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정상회담 결과는 발표 당일, 이루어진 당일날 나온 얘기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네.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4월 11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죠. 예. 그때 4월 11일이 임시정부 100년 행사가 있는 날인데 문 대통령이 굉장히 중시하는데도 그걸 뒤로 미루고 갔어요.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에 좀 와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정상회담 때 방한 초청인데 그걸 두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비롯한 분들이 구걸외교다라고 맹비난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뭐 미국 대사관에서 들은 얘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문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초청이 6월 달에 판문점. 그러니까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 그 정상회의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계기에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6월 30일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벌써 먼 일 같지만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노이 회담 결렬이 그 합의 무산 이후에 흔들리던 정세가 안정화되지 않아서 지금처럼 3차 정상 북미 정상회담이 연내에 열릴지 말지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공개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봐야지 되는 거죠. 상황을 두고 지켜보면 알맹이가 있는 회담이었는지 아니면 의미도 없고 성과도 없고 껍데기였는지 그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면 봐야지 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때 이런 얘기가 오갔구나 이렇게 거꾸로 짚어볼 수 있다는 거죠. 제일 관심 가는 거는 미국 기자들도 이 대목을 트럼프한테 많이 묻던데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열릴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방문해서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단답식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가능성은 있죠. 3차 북미 정상회담 연내에 열리느냐 마느냐는 지금 임박했다는 징후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북미 실무협상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컨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한 70%의 확률로
연내 70%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70%에서 빠지는 30%, 안 열리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가 문제긴 한데 가능성이 꽤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실무 협상이 잘 돼야지 된다는 전제가 있어서 전제를 하나 깔고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연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어디서 열릴까? 그러면 평양이거나 워싱턴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번에도 제3국 이번에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1, 2차 정상회담하고 판문점 남북미 회동을 거치면서 서로 오라고 초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전제 아래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갈 거냐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은 워싱턴으로 부를 거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한데 재선에 뭐가 유리할까? 국내 여론을 고려할 때 어느 게 유리할까 계산을 해볼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은 재선 걱정이 없잖아요. 재선 걱정이 없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미국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는 거. 그러니까 뭐 또 평양이든 워싱턴이든 북미 정상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모두 다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갈 뻔했죠. 갈 뻔했죠. 클린턴 대통령이 갈 뻔했었죠. 갈 뻔했는데 안 됐으니까 어느 쪽으로 되든 굉장히 큰 빅 이벤트가 되겠죠. 그 이전부터 사실 1,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부터 그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사실 가는 사람이 더 큰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것이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너 좀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근거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훨씬 더 주목을 받을 거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런 측면이 이제 홈코트가 아니라 어웨이 경기를 하는 셈이니까 운동 경기로 따지자면 각자 계산이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2020년 11월에 열리는데 연말이면 이미 그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이 과열된다고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미국 여론에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가지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계산을 좀 해봐야지 되고 그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려요. 근데 이제 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반드시 합의를 하겠죠. 워싱턴까지 불러놓고 하노이처럼 깨면 일이 참 복잡해지기 때문에 부른다면 뭐 합의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워싱턴에서 열리면 좋은 거고 그렇죠. 뭐. 어디든 간다면 합의가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고 이번에는 북미 양 정상이 도장만 찍으면 되는 수준으로 실무 협상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간다라고 할 수는 없고 오가야지 되는 거죠. 실무 협상이 열려야지 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0일 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다음에 한 번 더 할 용의는 있는데 그때는 다 해놓고 수표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합의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선 두 정상 모두 정상회담을 하기에 위험한 상황이고 뭐 평양이든 워싱턴이든 초유의 사태이고 세계적인 빅 이벤트가 될 거기 때문에 어디든 뭐 관계없죠. 열리기만 한다 그러면.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70%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볼턴 보좌관의 경질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볼턴 보좌관이 슈퍼매파라고 보통 불리죠. 북한에서 인간 오작동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맹비난을 했었으니까. 근데 미국의 내북 정책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 하니까 남들은 놀면 된다 이런 얘기도 농비슷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냐 그런 건 아닌데 볼턴 보좌관을 바꾸었다는 자체가 북한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인 정치적인 신호가 되는 거죠. 우리 이 정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뭔가 상황을 풀어보려고 실질적인 조처를 취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 한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좀 이후에 더 명쾌하게 드러나겠지만 오늘 브리핑 중심으로 이 브리핑은 사실 전문가 우리가 대충은 알겠지만 그 브리핑 이면에 숨은 얘기는 그 분야를 오래 취재한 사람들만 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그 한겨레 라이브 제작팀이 우선
예. 브리핑 중에서 한 5가지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하나하나 좀 짚어볼 예정인데 첫 번째는 70년 적대관계 종식, 두 번째는 싱가포르 합의정신 유효, 세 번째가 호혜적 동맹, 네 번째가 각자 기본 입장 설명, 그리고 마지막에 노벨 평화상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괜찮은가요? 뭐 방송 전문가들께서 어련히 시청자들 무슨 전문가예요? 맞춰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려면 이거 이틀거리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뽑아봤고요. 70년 적대관계 종식, 이거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뭐 이런 거죠. 해설을 해주신다면요, 어떤 뜻이죠? 이 표현은 이제 청와대가 내놓은 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 문에 담겨 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 거기에 담겨 있는데요. 두 정상이 70년 적대 관계를 종식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종전선언은 작년에 1차 정상회담 때부터 많이 나왔었던 얘기니까 시청자들도 대충 무슨 것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1차 정상회담이란 싱가포르 회담을 말씀하시는 작년에 1차 정상회담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도 그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북미 관계를 풀어나가는 진검돌로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70년 적대관계 종식이라고 할 때 한반도에는 2개 정치군사적 적대관계가 있긴 있어요. 하나는 북미 관계고 하나는 남북 관계든 남북이 분단돼 있으니까. 근데 남북 정상은 지난해 판문점 정상회담 때 이미 종전선언을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어요. 결과 그 4.27 판문점 선언 서문에 보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얘기를 또 9월에 평양 가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했죠. 반복적으로 했으니까 남북 간에는 사실상 한 거고 북미 간에는 없죠. 정치 선언으로서 종전 선언이 없었어요. 종전 선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적대 관계를 국제법적으로 종식시키려고 하면 현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지 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문안을 만들고 그래야지 되니까 그 평화협정으로 가는 협상의 마중물로서 정치적 선언으로서 북미 정상이 이제 우리는 적대관계 종식한다. 우리 사이에는 적대관계 끝이다라고 말로 하는 선언을 하겠다는 거고요. 뭐 이게 남북미 3자가 할 수도 있고 북미가 할 수도 있는데 남북은 이미 했기 때문에 굳이 뭐 남쪽이 끼느냐 마느냐는 큰 변수는 아니고요. 그러면은 또 코리아 패싱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은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한반도 평화 과정의 전체 흐름에서 종전선언에 남한이 끼느냐 마느냐가 그렇게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에요. 대통령도 그런 얘기 말씀하셨고요.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하노이 회담 2월에 있었던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그거는 두 번째 싱가포르 합의정 그 내용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 무산이 되긴 했는데 북미 이제 실무협상팀이 협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두 정상이 최종적으로 비핵화 상황조처에 합의를 해서 뭐 서명을 하게 된다면 그 합의서 초안에 종전선언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합의가 될 뻔했던 선언문에 종전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에서 최종적인 합의를 못한 거죠. 비핵화하고 뭐 제재 해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쟁점에서 최종 합의를 못해서 합의가 무산됐는데 그게 됐다면 그 합의문에 종전선언과 관계된 정치적 의사 표현이 담겨 있었을 거라고 하죠. 뭐 그렇게 거의 정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북미 정상회담이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연내에 열리면 지난번에 하노이 때도 할 뻔했으므로 실제로 양 정상이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이 종전선언은 입구가 될 것이고 그 결과물 출구로서 평화협정 체결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연내에 열리고 그다음에 그 회담에서 합의가 나온다면
그 합의 내용에 종전선언과 관계된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본격적인 평화협정을 만들어 나가는 평화협상을 시작하는 중요한 입구가 될 수 있겠죠. 그 평화협상은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건데 평화협정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관련국들이 어떻게 됩니까? 중국도 들어가고 우리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가 3자입니다. 예, 3자죠. 북한,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북한, 미국, 중국이에요. 한국은 그때 끼지 않았는데 한국은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국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상은 4자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싱가포르 합의 정신 유효. 사실 하노이도 벌써 가물가물한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이게 첫 번째 정상회담이었고 15개월 전이잖아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그렇죠, 뭐. 협정문이었나요? 발표문?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을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이 표현도 역시 청와대 공식 발표문에 담겨 있어요. 두 정상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좀 더 지켜봐야지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발표된 정상회담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가 약간 좀 달라지긴 할 텐데 원론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싱가포르 6월 12일이죠.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4개항으로 이루어진 공동성명으로 발표돼 있어요. 첫 번째, 1항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그러니까 관계 정상화 얘기하는 거예요. 2항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이 두 가지가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해주겠다고 약속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상응조처인 거죠. 3항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이거는 이제 북한이 해야지 되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거예요. 1, 2항은 미국, 3항은 북한. 그 다음에 4항이 한국전 때 참전했다가 죽은 미군들이 많아요. 북한이 이미 발굴한 유해도 있고 아직 묻혀있는 비무장지대나 여러 곳에 묻혀있는 미군 유해도 있죠. 공동 유해 발굴. 그거를 이제 초기 신뢰 조처로 북한이 하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55구가 돌아왔죠. 그래서 그게 이제 4개 항인 거고요. 1, 2, 3항이 중요해요. 4항은 약간 다른 거고. 근데 이제 서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인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뢰를 쌓아갈수록 비핵화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이제 기자들이 쓰는 말로 하면 비핵화와 상응조처의 균형 잡힌 접근.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거죠.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각자 할 일을 균형 잡혀서 한다는 거. 그 정신.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 굉장히 중시해요. 신뢰 구축 과정이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 당시 기억에 왜 비핵화가 1번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논리상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한국의 이제 보수적인 세력이나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의 합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핵화가 당연히 앞에 나오고 그걸 하고 나서 딴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런데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것이고 서로 간에 원하는 것을 놓고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요구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교환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1번이냐 3번이냐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합의 정신 유효란 하노이 회담의 실패? 하노이 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각자 갈 길을 가고 말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가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예전에 제1차 북미 회담에서 합의했던 4가지의 정신, 새로운 북미 관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공동 유해 발굴 및 신뢰 조처. 예. 이 네 개의 정신은 유효하다. 우리는 이 기반 위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라는 그런 거죠.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북미 정상이 합의한 건데 그거 유효하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월 6일, 7일 날 평양에 가요. 3차 방북이에요. 3차 방북인데 그 방북 일정이 끝나는 날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담화를 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해요. 폼페이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칠게 욕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 욕은 안 하지만. 미국이 싱가포르 순회상봉의 합의와 정신을 위배해서 강도적이고 일방적으로 비핵화만 요구한다라고 처음으로 이제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합의 정신을 깨고 자기네 옛날 하던 대로 비핵화만 얘기한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라 그랬는데 그 기조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합의 무산 이후에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 게 4월 12일 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있잖아요. 거기서 한 번 더 정상회담 할 용의가 있고 올해 말까지 기다려보겠다라 그러면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와야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싱가포르 합의 정신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맨날 하는 비핵화 해야지 뭐 한다 그런 선비핵화 얘기하지 말고 CVID 뭐 F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먼저 비핵화 해야지 그다음에 관계 정상한다 이런 식의 옛날 접근법을 우리는 못 하겠으니까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대로 당신들이 할 것과 우리들이 할 것을 신뢰 수준에 맞춰서 같이 병행적으로 균형 잡히게 해나가자. 그렇게 한다면 나는 할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동시적, 단계적. 그러니까 싱가포르 합의 정신의 핵심을 북한에서는 신뢰 조성과 단계적 문제 해결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 미국에 대해서 싱가포르 합의 정신으로 돌아와라 라고 그랬는데 이번은 이제 한미 정상이 추상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합의 정신이 뭐라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렇긴 하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유효하다는 걸 재확인했다라는 게 이제 제 해석에 따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강도가 달라지겠지만 북한한테는 긍정적인 신호로 읽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볼턴을 자른 게 대화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유효한 조건을 마련하는 거였다면 이것은 북쪽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그래 당신들이 싱가포르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했으므로 이거를 북미 정상이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거죠. 그렇죠. 원칙적인 수준에서 그게 유효하다. 우리는 이 합의 정신에 기초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 중에 이제 북한은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운 계산법, 새로운 셈법 이런 식의 표현을 썼고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새로운 방법이란 표현을 많이 써요. 유엔 총회 앞두고도 새로운 방법은 매우 좋을 것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 합의 정신이 유효한 바탕 위에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것과 관련된 것은 뭐 추정이라도 하시는 게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날 얘기를 한 거예요.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끔 그래요. 하고 싶었다는 거죠. 꼭 얘기를 해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볼턴이 뭐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욕한 것을 맹 비난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합의 정신, 새로운 방법을 하는 게 매우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었는데 새로운 방법이 뭔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거 좀 지켜보자 맨날 그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새로운 방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지 되잖아요. 지금 다 얘기를 해버리면 협상에서 쓸 협상 칩이 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들고 있는 거고 이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18일 날 했는데 북한이 9월 20일 날
김명길 담화라는 걸 내요. 외무성. 전 베트남 대사였었는데 김명길 담화에서 김명길 전 대사가 자기를 북미 실무 협상의 수석 대표라고 설명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의 협상 상대가 나다라고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인가요? 이전에 협상 대표는 아니었잖아요. 협상 대표로 나선 적은 없죠. 북미 협상 과정에서는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1차 북미 정상회담부터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는 새로 등장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굉장히 미국 대미외교의 밝은 전문가에 속하죠. 근데 이 사람이 담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이라는 걸 얘기해가지고 되게 흥미롭다. 근데 나는 그게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얘기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새로운 방법이라는 게 북한이 줄기차게 얘기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 정신의 핵심인 신뢰 구축, 신뢰 조성과 단계적 해법이라고 나는 이해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죠. 그거 이제 실무 협상 해봐야지. 대사급인데 실무 대표 정도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키워드인 70년 적대관계 종식이란 남북미 세 나라에 걸쳐 있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싱가포르 합의 정신 유효는 북미. 간이라면 세 번째 키워드 호혜적 동맹은 한미 관계이겠죠? 뭐 이거는 뭐 동맹이니까 당연히 한미 관계에 관한 얘기죠.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청와대 발표문에 명시돼 있어요. 호혜적 포괄적 방향으로 동맹을 지속 강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 한미 동맹 역사에서 호혜적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이 표현은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부터 나왔어요. 한국, 동맹은 양측이잖아요. 양자 동맹이니까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는데 한국의 필요가 있고 미국의 필요가 있어요. 나눠서 봐야지 되는데 한국의 필요로 얘기하자고 하면 한미 동맹의 국제법적 근거가 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된 거예요. 그리고 거의 그 이승만 대통령이 벼랑 끝 전술을 써서 간신히 받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비대칭, 전시작전 통제권, 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위임된 상태로 했어요. 그랬죠. 우리나라 그때 가난했죠. 그래서 한미동맹은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이라고 해요. 의존관계, 한국이 의존하는 거죠. 미국에, 초강대국 미국에.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올해 한국이 유엔 기여금이 10위권이에요. 경제 규모도 그 정도 되잖아요. 경제 규모, 그러니까 무역 규모로 따지면 세계 6위권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유수의 의미 있는 이제 중견 국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의존적 동맹에 있어야지 될 상황은 아닌 거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쟁점으로 얘기하자면 노태우 정부 때 시작했었고.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합의했었다 연계했었던 전시작전권 통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그거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되찾아오게 되면 주권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뭐 예전에 한국이 식민지라고 그럴 때 맨날 얘기했었던 게 이 군사주권이 없다, 미국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군사주권을 찾아오는 그 문제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존 관계, 후견과 의존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 동등한 두 파트너로서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게 한국인 거고요. 미국은 이게 이제 부시 행정부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동맹국들한테 한국 포함해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그러죠. 나토한테도 그러고 일본한테도 그러고 한국한테도 그러고, 너네는 진짜 돈도 많고 돈도 안 되는. 우리한테 엄청 흑자도 많이 보는데 왜 그 미군 주둔 비용도 안 내고 그러냐, 돈 좀 더 내, 맨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적으로 예전만큼 넉넉하고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동맹국들이 받아 안아라. 그리고 패권 국가로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안정적인 조처를 하는데 미군만 가지고 하기 어려우니까 니네가 해라. 이를테면 이란의 뭐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이 와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랑도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좋은 말인 것만은 아니고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혜적 동맹이라는 건 그동안 좀 일방적이었거나 혹은 네. 의존적인 관계에서 그게 아니라 이제 중견 국가로서 그 상호 이 균형도 맞추고 그렇죠. 서로에게 균등한 그런 동맹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아마 다음 키워드랑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강조를 했던 게 서로 강조를 했던 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된 것 같은데 다음 키워드는 각자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이 말인데 이 말은 보통 외교적 수사로 이견이 컸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뭐 그렇죠. 네. 돈 얘기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앞에서 네. 정상회담에서 뭐 얘기할 거냐 그랬더니 무역협상, 한미 무역협상 얘기했죠. 잘 되고 있다고. 네. 두 번째 북한 얘기할 거다. 세 번째 무기 구매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방위비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랑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서 특히 더 그런데 돈 많이 내라는 거죠. 한국이 다 내라 그러는 거고 협상이 오늘 이제 시작됐어요 서울에서.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저렇게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는 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60조? 대략 한 6조 정도 되죠. 6조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우리 그 한국이 공식적으로 분담하는 비용이 1조 389억 원이에요. 대충 지금 내고 있는 거에 6배 정도 되는 거죠. 돈 많이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자 기본 입장 얘기했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은 돈 많이 내라는 얘기했다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청와대 브리핑에 조금 나와 있어요. 문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죠.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하겠다.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방위 분담금 계속 올리고 있다. 미국 무기 엄청 많이 사고 있다. 그리고 알고 있듯이 우리 국방비 엄청 올리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는 주요 구매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10년간 지난 10년간 무기 구매 계획 그다음에 앞으로 3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안에서죠. 앞으로 3년간 무기 계획을 설명했다고 나와요. 3년간 무기 계획이라는 건 이제 뭐 중기 계획에 따른 건데 앞으로도 무기 더 많이 살 거다. 그게 몇 조 단위잖아요. 보통 몇 조, 몇십 조 올라가잖아요. F-35 이런 거는 그냥 한 대가 수천억 원씩 하기 때문에 엄청나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구매 얘기를 한 것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분담금도 분담금이지만 무기를 많이 팔면 엄청 돈을 버니까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조정을 될지 좀 봐야지 돼요. 근데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돈, 분담금의 액수만 있는 건 아니고 이걸 협정을 맺어요. 특별협정을. 특별협정을 맺는데 보통 5년이었는데 그 1년으로 바꿨죠. 1년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한테는 이걸 매년 협상을 하는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한미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조금이라도 올려줘야지 되는 거라 한 번 계산하고 마는 게 낫지 매년 그거 압박을 하고 그런 게 이제 동맹 관리에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은 아마도 돈을 좀 올려주게 되겠죠. 분담금을 좀 올려주게 될 텐데 한국 대표단은 올려줄 테니 협정 유효 기간을 다시 늘리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협정 유효 기간을 늘리는 거하고 분담금 액수를 올리는 거하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미국하고 한국이 어느 지점에서 이익 균형을 맞추느냐가 분담금 협상의 공식적인 쟁점인 거고요. 저 무기 사는 문제는 비공식적인 쟁점인 거죠. 두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미 간에는 그렇게 조정이 되는 건데 무기 사는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렇죠. 그래서 70년 적대관계 종식이라든가 한미 정상이 우리가 북한에 무력을 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 얘기를 오늘 또 하긴 했는데 그 굉장히 좋은 메시지인데 무기 구매 얘기가 나오는 건 부정적인 시그널의 측면이 있어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봐야지 됩니다. 평화하자면서 왜 자꾸 무기는 왜 자꾸 드리냐? 북한은 이제 공격용 침략 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아니고 특히나 또 우리가 미국한테서 첨단 무기를 사는 건 실질적으로는 북한보다는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 주변국 주변국을 염두에 둔 측면이 있죠. 주변의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군사 대국이어서.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는 박병수 논설위원과 한번 얘기를 짚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으로는 아마 조금 올리면 기간이 짧아질 거고 많이 올리면 좀 우리가 요구하는 장기간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50억 달러 얘기가 나오지만 현재 수준의 5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50억 달러는 하는 소리인 거고요. 실제로 뭐 그만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뭐 세게 지르는 거죠 일단. 그럼 우리도 이제 항목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사실 아직 안 쓰고 비축해놓은 돈도 있잖아요 하면서 좀 깎자고 하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늘 그런 거잖아요. 세게 질러놓고 막 저쪽이 와글와글하고 하면 그렇게 너무 놀라지 말고 내가 꼭 그걸 다 받겠다는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 해주면 되게 그 은혜로운 것처럼 생색내고 마지막 키워드도 트럼프의 생색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노벨 평화상. 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멘탈이 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잘해도 나는 충분히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상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죠. 전제를 다시 드릴게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평양을 가고 올해 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싱가포르 정신을 그냥 확인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더 진전된 조처들을 취했다 하면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몇 가지 고려해야지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연내 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 그러면 노벨 평화상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올해는 해당 사항 없고요. 내년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랑 물려 있어요. 그렇죠. 물려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반도가 그 유일한 냉전에 고립된 섬이라는 그 지정학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한반도에 이제 평화 과정이 쫙 불가역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라고 세계가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평화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데 별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한테만 주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묶어서 2를 주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묶어서 3을 주거나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트럼프 대통령한테만 주는 건 굉장히 리스키한 게 노벨 평화상이 겪어야지 될 문제가 되게 많아요. 왜냐?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되게 좋아하잖아요. 평화과정 어쨌든 진전시키니까 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한반도를 딱 벗어나면 거의 세계 평화의 공적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만 노벨 평화상을 주게 되면 아마도 세계 각지에서 노벨위원회를 맹비난하는 거의 폭동 수준의 비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의 권위도 굉장히 땅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받더라도 단독 수상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 수상을 강하게 희망을 하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근데 그냥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린 됐고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만 주세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니 문 대통령은 이미 그 얘기를 했잖아요. 상은 트럼프가 김정은 받고 우리는 위원장도 평화만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도 그게 이제 국제적인 무대에 공식 데뷔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에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하게 되는데 좀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감이 잡히십니까? 뭐 제가 연설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얘기가 있었죠. 문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 총회 가서
그러니까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제안하는 얘기를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단초로 예상을 하자면 비무장지대가 말이 비무장지대지 중무장지대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한국 전쟁 때 거기가 그 전선이 교착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지뢰가 엄청 많이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휴전 협상이 길어지면서 그렇게 됐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인 지뢰가 한 38만 발, 한 40만 발 정도 있어요. 40만 발. 근데 실제로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나. 근데 이제 우리 국방당국에서 추정하기로는 한 38만 발, 38만 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년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대인지뢰 제거 국제조직이 노벨 평화상도 받았어요. 대인지뢰가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시민들의 발목을 자르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반생명적이고 반평화적이라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지뢰 제거 문제는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평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유엔 총회에 가서 얘기한다는 건 남북이 둘이서 할 거면 거기 가서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당사국들이 참여해라. 이 지뢰를 제거하는 건 남한, 북한, 뭐 미국만 하지 말고 전쟁 당사자들만 하지 말고 이 한반도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지구에서 대인지뢰를 다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비무장지대가 말 그대로 비무장 평화지대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9.19 군사합의 때 얘기한 그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와 약속을 남북 간에 이행하는 측면이기도 하고 한반도 평화과정에 더 많은 국제사회의 여러 행위자들을 관여시키는 측면이기 때문에 평화의 국제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한반도 평화과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뭔가 이 한반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면서 국제적인 그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거라 뭐 잘 풀리면 좋죠. 근데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 대통령이 지금 취임 이후에 3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2번은 저도 갔습니다. 저는 2번 다 못 갔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은 한창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니 막 그럴 때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거기 가서 결과적으로 보면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유엔에서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이제 연설을 하죠. 그리고 올림픽 휴전 결의 채택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한반도 평화과정 예상치 못했던 한반도 평화과정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게 이루어졌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던 시점이었어요. 그 출발점을 2017년 9월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2018년 작년에는 이제 9.19 평양 정상회담 직후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같은 걸 호소했죠. 이번에는 그 평양 정상회담을 좀 더 그러니까 이행하는 때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과 참여를 호소하는 측면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 아주 구체적인 체제 안전 보장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늘 그런데 시달리고 있는 북쪽한테는 이 비무장지대의 국제 단체들이 들어와서 같이 평화 활동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안심하게 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죠. 이를테면 9.19 군사합의가 어쨌든 북한이 이걸 지키고 있어요. 공식적인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국방당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북한으로서는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을 그러니까 약화되고 이렇게 기반이 취약한 경제를 재건하는데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중시하고 바라는 변화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꽃피워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오늘 발표되지 않은 다른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미의 70년 적대관계 종식,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정신 유효, 한미 간 호혜적 동맹,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합리적 조정, 그리고 노벨 평화상은 누구에게,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한미 정상회담 해설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쏙쏙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요새 이 잘 먹히는 콘텐츠가 뭐냐면 어떤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맥락을 쭉 설명해주면 우리 시청자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팀 이지혜입니다. 저의 내일자 기사 주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초유의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때 아닌 난관에 봉착한 정의당입니다. 최근 정의당이 조국 사태에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9월 첫째 주에 6.9%였던 정의당 지지율은 이번 주 5.2%까지 떨어졌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1일 이번 정의당 결정이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사과하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돌파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 정의당 당원이었던 진중권 교수의 탈당계 제출도 그 일환입니다. 정의당은 평당원의 탈당 러시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입당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의당이 조 장관의 지지층 그리고 반대층 모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던 어제도 정의당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의당의 모습에 큰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제 개편안을 지키기 위함인데요. 그런 정략적 판단으로 눈치만 본다면 선거제가 개편이 된들 정의당이 의석수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한 전문가는 정의당이 조 장관의 검찰개혁 방안 등 명확한 어떤 판단 기준을 내세웠다면 설령 조 장관을 조건부 승인을 했더라도 지금처럼 비판을 받지는 않을 수 있었을 거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의당이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자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탐사팀 박준용입니다. 저는 오늘 박수지 기자와 함께 취재한 MBN 문제를 들고 내 기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내일 저희 보도의 핵심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위원회가 종합편성 채널 MBN이 2011년 종편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고의 회계 조작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감리위원회가 주로 분식회계나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의결을 하는데 지난 19일 이런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대환 미디어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를 하고 이유상 부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및 검찰에 고발을 하기로 의결을 한 겁니다. 이 금감원이 감리위에 올린 조사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MBN은 종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본금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으로부터 한 600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회사 임직원 최소 11명의 명의로 법인 주식을 개인당 수십억 원씩 투자한 걸로 당시에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회사가 은행 돈을 끌어와서 자신의 주식을 산 셈입니다. MBN은 처음에는 이런 행위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감리위 의결이 되면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사안을 다시 판단을 합니다. 증선위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선위원장이고 증선위원 포함해서 증선위원 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교수인 증선위원 1명이 매일경제신문에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해관계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안 결정에 대해서 이 해당 증선위원이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감리 의결에 따라 MBN의 종편 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규명하자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 주제 외에도 이제 시민단체들이 MBN 출범 당시 MBN이 이제 최대 주주 지분을 차명 거래로 분산을 했거나 혹은 MBN이 그 사업성을 과대평가해서 방통위 심사를 받았다는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이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3일에 성명을 내어서 그 방통위가 그 MBN의 이제 승인 당시 문제점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라는 입장을 내었습니다. 곰봄철 화백의 만평이 아주 재밌네요. 한겨레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시청자분들 의견 살펴볼까요? 안성민님 페이스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처음 시청합니다. 와우. 네, 반갑습니다. 이종승님 흐흐흐흐 오랜만이네요. 하트 표시까지 주셨는데 제가 아는 이종승님이면 정말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밖에도 새로 오신 분들이 많네요. 어제보다 실시간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이 어제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제게는 소중합니다. 다른 댓글 오늘 주제 관련해서 2개 읽어드릴게요. BJ 세인주드님, 조국수호, 평화수호, 열려라 개성공단. 예, 아마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당장 북한에 대해서 제재 해제를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먼저 미국의 간지러운 부분을 그려줄 수도 있다.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오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월님, 선고형이 아니면 좋겠는데요. 외교는 어떻게 흐를지 모르니까요. 기대를 해보고 싶네요. 예, 저희도 오늘 기대와 바람을 섞어서 해설을 하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좀 많이 보탰습니다. 이어지는 기자실 라이브, 이번 주에는 색이 다른 국악을 들려주는 음악가 이문 프로젝트 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감상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로 응원해 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누르고 나가주세요. 한겨레 라이브는 한겨레의 주인이 여러분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리고 철사 말 말어라 사람의 섬섬간장 애로와 단호 옮긴다. 아 진짜 영만 예지 애로와 당대 주는 정든님 공경에 애로와 타나 간다. 일일 아리고 뭐라고요? 철사 말 말어라 사람의 섬섬간장 애로한 단호
어긴다. 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어디고 절사말 말어라 사랑의 섬섬간자 애루와 단호 빈다 천길 망길 애루와 뚝 떨어져 살아도 힘 떨어져서는 애루와 못 살리로다 니 버리고 절사 말 말어라 사람의 섬섬난자 애루와 단호 보솔길 언덕 위에 애루와 한떨기 핀 꽃은 바람만 불어도 애루와 한들 어리고 절사 말 말어라 사람의 섬섬가 애루와 단호 어리고 절사 말 말어 어리고 절사 말 말어 어리고 절사 말 말어라 사람의 섬섬간장을 애루와 단호 긴다. 장구의 박범태 씨입니다. 모질러 신스의 임영주 씨, 그다음에 드럼의 한호원 씨. 감사합니다.